자, 페이지 올라갈 게 126페이지. 올라갈 거라고? 화학 평형에 대해서 나갈 거랍니다. 일단은 126페이지에 어떤 단어가 있니? 정반응, 역반응, 가역반응, 비가역반응 이런 단어가 있죠. 네. 그죠? 일단은 가역반응과 비가역반응 뜻은 뭔지는 아시죠? 뭔 뜻이야? 가역반응은 뭐야? 안 들어오고. 가역반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 근데 반응이 일어났으면은 물질이 변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그 변한 물질이 A가 B로 변했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B가 다시 A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A가 B가 되기도 하고 B가 다시 A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양방향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그런다? 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한다. 비가역 반응은 그러면 뜻이 확 보겠지? 가역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A가 B라고 하는 물질로 변화가 됐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B가 A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의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리에서도 나오는 얘기잖아. 네, 그렇죠. 연구기관 이런 거 할 때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그래서 가역 반응 돌아온다. 비가역 반응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화학 반응에는 정반응과 무슨 반응이 있어? 정반응과 역반응이 있어요. 뭐 화학 반응식에서 이거는 화살표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 자체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냥 표현을 해? 정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을 간단하게 썼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물질이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고 치자.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알지? 화살표 왼쪽에 있는 물질을 뭐라 그래? 얘네들을 반응물이라고. 이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야.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걸 뭐라 그러니? 생성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현재 이 화학 반응식에서 A, B라고 하는 반응물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물리 변화가 됐든 화학 변화가 됐든 간에 반응을 통해서 C, D가 됐어. 이렇게 진행되는 반응, 이 화살표 반응을 그냥 정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이 식에서는 C, D였던 물질이 반대로 A, B가 된다면 이 반응을 뭐라 그런다? 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우리 기준은 화살표 기준으로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화살표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진행되는 화학 반응을 정반응, 반대로 진행되는 걸 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역 반응의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인 가역 반응의 예가 뭐가 있어? 가역 반응의 예. 수증기. 응? 수증기. 뭐 수증기 뭐? 물 끓일 때. 물이 증발. 수증기가 됐다가 수증기가 다시 뭐가 돼? 물. 응축이 돼. 그렇죠? 그래서 물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지. 네. 물이 수증기가 됐다가 수증기가 다시 냉각되면 응축이 돼서 응결이 돼서 물이 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정반응도 일어나고 먼반응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반응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 네. 그지? 뭐 이런 거 말고 또 뭐 있니? 응? 광합성? 광합성과 호흡?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냈고 포도당이 분해가 되면서 다시 이산화탄소가 물로 돌아오는 거, 그것도 정반응, 역반응, 가역반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자, 가역반응의 예로 그래서 교재 1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언급되어 있는 예제들을 외우라고요. 시험 문제 제시가 되는 예제니까. 첫 번째로 뭐가 나와 있어? 염화 코발트의 변화. 일단 써보자. 염화 코발트의 변화. 또 뭐가 있다고요? 황산구리. 오수화물. 물의 변화. 또 뭐가 있다고? 석회동굴? 석회동굴, 종유석 등의 생성 과정. 이 세 가지,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언급되는 거니까 암기하세요. 네. 아시겠죠? 뭐 하고 있어? 암기하고 있는 중이야?
자, 염화 코발트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CO. CO. 수. CO를 또 대문자로 이렇게 써라잉? 안 돼요. 이거 뭐야? 몰라요. 탄소, 산소잖아 이거는. 아, 그거. 그럼 이건 일산화탄소가 되는 거지. 조그만 오. 코발트의 원소 기호가 뭐냐? 대문자 C. 그리고 소문자 소문자. O. 이게 코발트예요. 근데 염화 코발트잖아. CO, Cl2 수. 가로 열고 S라고 쓰였네. 이 문자 기호 뭔 뜻이야? 솔리드. 고체 상태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얘가 어떤 변화를 겪는데 플러스 얘가 누구를 만나면 물. 물을 만나면 물 분자 몇 개를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6개. 6개래. 6H2 만나면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화학 변화? 변화를 일으켜서 뭐가 된다고? 붉은색 코발. COCl2.6H2 뭐 이렇게 쓰죠. 이때 색깔 변화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염화 코발트 어디에 사용되는 놈들인지는 중학교 때 배운 적 없나? 없어요. 있어. 중학교 때 염화 코발트 과학 문제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야. 염화 코발트가 이 자체가 물 만나기 전에 염화 코발트가 무슨 색이야? 파란. 예, 푸른색이에요. 색깔 외워야 된다잉. 알겠어요? 그래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라고 알아두세요. 얘가 고체 상태일 때 푸른색이었는데 얘가 물을 만나면 무슨 색으로 변한다는 뜻이야? 붉은색. 얘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중학교 때 과학 실험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투명하고 냄새가 안 나는 어떤 액체가 있다고 쳐. 그 액체가 물인지 아니면 미지의 어떤 물이 아닌 다른 액체인지 궁금해. 확인하고 싶어. 이때 사용하는 게 뭐였어? 염화 코발트 종이야. 아, 그거. 초등학교 때부터 실험. 아, 그게예요? 그거는 리트머스 종이 생각하지 말고 리트머스 종이 말고 염화 코발트 종이라고 있다고.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얘가 물을 만나면 무슨 색으로 변한다고? 붉은색.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이해되셨나요? 그랬다가 이 과정은 무슨 반응이라고? 화살표 오른쪽이 정반응이야. 지금 여기 쓴 예제들은 다 가역 반응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붉은색 염화 코발트가 된 상태에서 이 붉은색 염화 코발트를 가열을 했다고 상상을 해봐. 가열을 해. 그러면 얘가 포함하고 있던 물이 어떻게 되겠니? 날라가요. 날아가게 되겠지. 역. 그러면 역반응이 이러면서 염화 코발트가 다시 무슨 색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야? 파란. 푸른색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게 가역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황산구리 오수화물은요. 얘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황산구리는 일단은 얘는 쓸 줄 아니? 황산구리? CU. CuSO4예요. O. CuSO4. 그런데 오수화물이래. 이미 여기에 황산구리 오수화물은 이미 얘가 물 분자 몇 개를 5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황산구리 오수화물하고 염화 코발트의 변화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황산구리 오수화물도 원래 물 분자가 있는 상태에서 황산구리 그래서 이름이 오수화물이야. 네. 알겠지? 얘 원래 색이 무슨 색이야? 지금 오수화물일 때 파란. 푸른색입니다. 그런데 얘를 가열을 했어. 이미 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얘를 가열을 하게 되면 물이 어떻게 되겠니? 증발. 증발해서 날아가게 되겠지. 분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CuSO4하고 5개의 물 분자로 분리가 될 거란 말이야. 이때 황산구리는 무슨 색을 띠게 된다는 얘기야? 물을 잃어버린 황산구리는 흰색을 띠게 된다. 암기 꼭 해야 된다. 황산구리는 평상시에 물을 흡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푸른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가 가열을 하게 되면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흰색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얘가 물을 흡수하게 되면 반대로 역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무슨 색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야? 푸른색. 푸른색으로 돌아오게 된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이건 뭐 이해가 아니라 그냥 암기야. 단순 암기. 알겠어요? 네. 끝으로 석회동굴하고 종류석. 야, 근데 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종류석 모르는 학생들이 가끔 있더라고. 동굴 그거 아니에요? 석회동굴은 가본 적 있어요? 네. 석회동굴에 경험 있다면 석회동굴 갔을 때 천장에 이렇게 고드름처럼 매달린 돌멩이들 있잖아. 걔들 뭐라 그래?
종류석. 종류석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석회동굴 이 밑바닥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 돌멩이가 고드름이 밑에서 올라온 것처럼 뾰족뾰족 올라온 애들이 있어요. 걔를 뭐라 그래요? 석순. 석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석회동굴, 종류석, 석순 이런 얘기인데 석회동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시나요? 석회동굴은 말 그대로 원래는 돌멩이, 거대한 암석 지대였을 거 아니야. 네. 뭔 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석회암.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었겠지. 그지? 그런데 그 지하에 물. 지하 수가 흘러. 근데 그냥 물이 아니라 물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이온.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단. 그래서 이온 맞아요.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들어오면 탄산이 이온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석회암 지대에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면 석회암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녹아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네. 얘는 좀 그렇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저기 유럽 지역에 가게 되면 뭐 이태리나 아니면 그리스 이런 데 가게 되면 조각상들이 많잖아. 네. 뭐 다비드상, 비너스상. 걔네들 조각상들의 재료의 암석이 도대체 뭔지는 아세요? 몰라요. 대부분 석회암 또는 대리암이야. 우리나라는 석회암, 대리암이 많지는 않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조각상들은 조각상? 탑? 돌탑? 재료가 뭐였어? 우리나라는 화강암이야. 강도 자체가 달라요. 알겠나요? 대리암은 좀 약간 강도가 약해. 그래서 정교한 조각품들을 아주 잘 만들 수가 있어.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리암 또는 대리석, 석회암 등으로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비 맞을 거 아니야. 네. 야외에 있으면. 그지? 그 조각상들이 어떻게 되지? 깎여요. 조금씩 녹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냐? 대리석 자체의 본래 물질이 뭐야? 그래서. 석회암이에요. 석회암이 대리석이에요. 네. 본질이 같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맞아. 그 빗물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산성비. 산성비, 이산화탄소가 좀 녹아있는 산성비를 맞게 되면 대리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녹아요. 녹는다는 얘기야. 그 과정이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석회암 지대에 탄산수가 녹아있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가 흘러가게 되면 녹아서 구멍이 생기게 돼. 그 과정이 석회 동굴이 되는 거고요. 뚝뚝뚝뚝 그러면 녹아서 떨어지는 물이 떨어지다가 다시 이산화탄소와 물이 증발해 버리게 되면 석회암. 다시 석회 물질만 남게 되겠지? 그 남은 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뭐야? 그게 종류석이라는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에서 석회 동굴이나 종류석 화학 반응식은 뭐예요? 일단 석회암의 구성 물질이 뭐예요? CO3. 탄산칼슘이지. 여기에 뭐가 결합된다고? CO2.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뭐 물, H2. 화살표. 정반응 과정이죠. 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 HCO3 2 플러스 이거 처음 봐? HCO3? 뭐예요? 좀 이따가 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야? 플러스가 있어요? 끝났냐? 네. CA 하나, CO3 끝. 오케이 맞아요? 네. 자 봐봐 칼슘이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 지금 탄산칼슘이 얘 몇 플러스 이온이야? 얘 2 플러스 이온이에요. CO3 자체가 몇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2. 2 마이너스 음이온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HCO3는 뭐겠니? -2. 얘가 음이온이에요. 1이구나. 왜냐면 CO3가 2 마이너스 음이온인데 여기에 누가 달라붙으면 H 플러스 수소 이온이 달라붙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HCO3가 되면서 1 마이너스 음이온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칼슘 이온 2 플러스 이온에 얘 이온의 이름은 뭐겠니? 이름 붙이면 뭐라고 이름 붙이면 돼? 탄산수소 칼슘이에요. 얘 이름 탄산수소 칼슘입니다. 탄산수소 이온 칼슘이 아니라 이온 탄산수소 이온
얘가 몇 마이너스 음이온이라고? 1 1 마이너스 음이온. 칼슘 이온은 몇 플러스? 2 플러스. 그러니까 이 1 마이너스 이온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 2개. 2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가로 열고 문제에서 물어본다. 정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정유석이 만들어져 석회 동굴이 만들어져. 이게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역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은 다시 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 탄산칼슘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역반응 과정이 뭐가 만들어진다? 종유석이 만들어진다. 자, 그냥 이건 하나 예니까 그냥 알아도. 그래서 지금 가역반응으로 126페이지 나와 있는 몇 가지 예제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도 가역반응 말고 비가역반응도 있을 거 아니야. 비가역반응에 얘가 뭐가 있어? 연소. 일단은 종이가 탄다, 나무가 탄다, 연소가 된다라고 하는 타는 것들은 다 비가역반응이야. 연소. 탄다는 얘기지. 이건 상식적으로 충분히 부합됩니다. 상식과 부합되어요. 종이를 태웠어. 시간 지난다고 타서 남은 재가 다시 종이로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겠죠. 연소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다. 또한 뭐가 있어요? 또 앙금 생성. 앙금 생성 반응. 또 금속과 산. 산의 반응. 금속하고 산이 만나면 여기서 산은 독을 마운틴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염산, 뭐 식초와 같은 아세트산, 탄산 이런 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금속과 산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태용아? 금속에 산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산화탄소가 있어. 이런 그 뭐였지? H2 발생이야. H2. 수소기체 발생이야. 이산화탄소 아니야. 금속과 산이 만나면 금속이 녹으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수소기체 날아간 게 다시 돌아와서 금속을 만들지는 않는다. 아시겠죠? 또 비가역 반응에 또 뭐가 있어? 강산과 강연. 산과 염기에 만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 산, 염기, 중화 반응도 비가역 반응이 되다. 꼭 알아. 알겠니? 네. 여기 예제들만이라도 최소한 알아둬야 됩니다.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의 예제들. 아시겠죠? 자, 넘겨서 그래서 127페이지 동쪽 평형으로 들어간다잉. 자, 페이지 127페이지에 이제 동쪽 평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오늘 핵심 내용이죠. 동쪽 평형에는 일단 용어로 상평형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 용해평형. 상평형. 그 다음에 용해. 용해평형. 또 있어요. 화학평형. 용어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상평형, 용해평형, 화학평형. 알겠지? 네. 이런 것들을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상평형은 뭐냐? 상태 변화의 평형이란 뜻이에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대표적으로 상평형에 해당되는 게 뭐겠니? 물을 가열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수증기. 그러면 액체가 상태가 기체라는 상태로 변했겠지? 그리고 수증기를 다시 냉각시키면 뭘로 바뀌게 돼? 물로 응결되게 된다. 그 과정에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를 우리는 상평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머릿속에 생각을 해봅시다. 물을 떠놓은 그릇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물의 양은 어떻게 되나? 서희 어떻게 되니? 물의 양이 줄어들겠지. 그냥 사라진 거야? 뭐라고 설명해야 돼? 물 분자들이 증발해서 공기 중으로 어떻게 되겠니? 날아가게 되겠지. 이걸 증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날아가서 물 분자들이 수증기가 됐어. 노란색이 수증기라고 쳐요. 아시겠죠? 얘네들이 돌아오는, 그래서 다시 물로 되는 경우는 바로도 안 바로죠? 있어요. 있어야 되겠지. 그게 가역 반응이지. 네. 그러면 돌아오는 과정은 뭐라 그래? 응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결. 날아가는 건 증발, 돌아오는 건 응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평상시에 열린 공간에서는, 그릇 자체가 열린 공간에서는 날아가는 놈이 많아요? 돌아오는 놈이 많아요? 날아가는 놈이 많겠지. 그래서 물의 양이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근데 이 실험 자체를 밀폐 공간에서 했다고 상상을 해보자. 뚜껑이 닫힌 밀폐 공간에서 이 실험을 했다. 실험이라고 하기도 뭐하지? 물을 밀폐된 공간에다가 놨어. 그랬더니만 초기에 물의 양은 어떻게 돼?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 더 이상 물이 줄어들지 않고 어떻게 돼? 유지가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물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증발과 응결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돼.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는 무슨 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한다? 상평형이 이루어졌다. 포괄적으로는 동쪽 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건 뭐냐? 증발되는 속도가 있을 거란 말이야. 물이 얼마나, 초당 얼마의 분자가 빠져나가느냐, 그걸 증발 속도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반대로 물 분자가 돌아와가지고 수증기가 돌아와서 물이 되는 응결 속도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지? 상평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가 뭐 했다는 얘기야? 같아졌다. 그랬을 때가 동쪽 평형, 상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물의 총량이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러면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간단하게 이런 거 질문합니다. 더 이상 물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을 때 상태 변화는 멈췄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렸죠. 그러니까 증발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요. 끊임없이 계속 뭐는 일어나고 있어요? 증발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끊임없이 뭐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응결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 순간은 증발되는 물 분자와 응결되는 물 분자의 숫자가 뭐였다는 얘기야? 같았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증발과 응결이 더 이상 멈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 들어간다. 증발 속도라고 얘기를 했고 응결 속도라고 얘기를 했잖아. 증발 속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될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야. 증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초당 물 분자가 물에서 수증기로 몇 개씩 빠져나가느냐, 그 개념이 증발 속도가 되겠지. 초당 만약에 물 분자가 10개씩 빠져나간다. 초당 100개씩 빠져나간다. 증발 속도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100개씩 빠져나가는 게 증발 속도가 빠른 거겠지. 이때 그 빠져나가는 물에서 기체가 되는, 수증기가 되는 이 상황의 속도는 누가 결정을 해? 온도? 물의 온도야. 적어놔. 물의 온도가 증발 속도를 결정한다. 그러면 응결 속도, 수증기였던 놈이 다시 물이 되는 그 분자에 돌아오는 속도는 누가 결정을 할까? 얘는 수증기의 양이야. 수증기 양. 자, 이런 개념이잖아. 그러면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자. 처음에 물을 가지고 있는 비커를 밀폐된 공간에다가 딱 집어넣었어. 그냥 순간적으로 봐. 그러면 이 안에는 일단은 이 공간 안에는 수증기가 있다 없다? 현재는 이제 없다고 치는 거야. 그래, 그 상태에서 물이 담긴 그릇을 가져다 놓는 거야. 그러면 현재는 수증기가 없는 상태라서 돌아오는 응결 양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물은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온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는 일어나겠니? 증발은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초기에는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 중에서 누가 커? 증발 속도가 커. 그러면 계속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안에 수증기의 양이 점점 어떻게 돼? 많아지게 되겠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돌아오는 응결 속도도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증가하게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가 뭐해지는, 같아지는 순간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 그게 동쪽 평형 상태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그러면 지금 이 설명에 대한 시간에 따른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의 반응 속도 그래프를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봐봐. 시우. 정신 차리고. 뭘 그리라고 지금 제시했는지 까먹지 마. 뭐 그리라고? 밀폐된 공간에다가 물 담긴 그릇을 놨을 때 그 이후부터 그 안에서의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의 대략적인 변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란 뜻이야. 단, 조건 들어갑니다. 이 상황에서 이
실험실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시킨다라는 조건에서 그리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 어떻게 그려야 되겠니? 일단 일자. 오, 뭐가? 증발 속도. 일자로 속도가 일정한 게 있어야 되겠지. 얘는 누구야? 증발. 얘는 증발 속도야. 왜? 증발 속도는 온도가 온도에 의해서 영향받는데 온도가 일정하다 그랬잖아. 그다음에 응결 속도는 어떻게 돼야 돼? 0에서부터 그치. 처음에 응결 속도는 없었지. 0에서부터 증가하다가 접근을 하게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가 뭐가 이루어졌다? 평형. 동쪽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지? 자, 용해 평형. 용해 평형은 용해라는 얘기잖아. 용해. 태훈아, 용해가 무슨 뜻이니? 녹는 거요, 녹는 거. 어? 녹는 거요. 녹는 거지. A라는 물질에 B라는 물질이 섞여 들어가는 걸 용해라고 얘기한다.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어? 소금물. 소금물이지 뭐. 그치. 물에다가 소금을 넣었더니만 소금이 고체에서 수용액 상태로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걸 용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담겨져 있는 곳에 소금을 집어넣었어. 시간이 지났더니만 소금이 고체에서 다 녹아 들어갔다고 치자. 그래서 다 없어졌어. 완전히 다 없어졌다고 쳐요. 그래서 소금을 더 첨가해서 더 넣었어. 태용아. 알겠지? 첨가해서 더 넣었단 얘기야. 그러면 이 소금은 어떻게 돼? 녹아요. 또 다 녹아? 아니요, 조금 녹아. 조금 녹아? 네 마음대로 해 그래. 조금 녹아. 그리고 조금 녹았고 남은 소금이 있단 얘기야? 네, 있다고 치자. 그러면 시간 더 지나면 어떻게 되는데? 녹아요. 계속 녹아? 그러면 다 녹았다는 얘기잖아. 다 녹았다고 쳐 그래? 태형이 원하는 대로 하자. 소금을 더 넣었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안 녹죠. 계속 녹아? 아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에다가 소금을 넣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소금이 어떻게 되겠니? 녹아서 고체로서의 남아있는 소금의 양은 줄어들겠지. 그러다가 더 이상 녹지 않는 순간에 도달하게 될 거 아니야. 네. 그지? 그 상황을 보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어떤 변화가 일어나 안 일어나? 겉으로 봤을 때는 아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그지? 그러면 이 상황에 도달했을 때는 우리가 뭔 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용해 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과학적으로 그러면 뭐라고 설명해야 돼? 소금이 물로 녹아 들어가는 용해 속도가 있겠지. 소금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걸 용해 속도라고 얘기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녹아 들어간 소금이 이온 상태에서 다시 뭘로 되는? 소금물. 소금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 석출이라고 얘기를 하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 됐어요. 석출량 구하기. 그지? 기억나지? 네. 다시 고체로 돌아오는 걸 석출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무슨 속도도 있다? 석출 속도. 석출 속도도 있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용의 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속도와 무슨 속도가 평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석출 속도. 용의 속도와 녹아 들어가는 속도와 석출 속도가 뭐 했다? 같아졌다. 같아졌을 때를 용의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얘도 정리해야 되겠네. 뭘 정리해야 돼? 녹아 들어가는 용의 속도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될까? 얼마나 빨리 녹을지, 천천히 녹을지, 그거는 누가 결정한다는 얘기야? 물에. 온도야, 얘도. 온도. 아, 만약에 문제에서 일정 온도로 유지시키면서 실험을 했다 그러면 용의 속도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역시나 일정해야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석출 속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될까? 역시 얘하고 비슷해요. 상평형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용해가 돼서 물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안에는 녹아 들어간 물질의 양이 점점 어떻게 되겠니? 많아지겠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할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야. 들어와서 다시 고체로 석출될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석출 속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용액의 농도. 용액의 농도. 또는 가로 열고 용액 속
입자수. 뭐 이런 개념이 되겠지. 네. 용액 속에 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돌아올 확률도 뭐해진다는 얘기야. 많다.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어려운 거 없지. 얘도 만약에 시간에 따른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요. 용의 속도는 어떻게 되게 돼? 얘가 용의 속도가 네. 되겠지. 왜? 온도가 뭐하기 때문에? 일정. 일정하기 때문이다. 석출 속도는 0에서부터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가 석출 속도가 된다.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는 별거 아니네. 맞니? 네. 오케이. 넘겨서 128페이지 화학 평형을 보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로 다루려고 하는 건 이제 상평형, 용해 평형보다는 뭐를 주로 다루려고 그래? 화학 평형에 대해서 주로 다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얘네가 다 가요. 응? 얘네가 다 가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상평형, 용해평형, 화학평형, 평형이 이루어졌다는 뜻은요. 말 그대로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일어나고 있을 때 상평형이 일어나고 뭐 화학평형이 일어나고 용해평형이 일어난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는 뜻 자체가 이미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있을 때 동쪽 평형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 가역반응이네요. 아시겠죠? 자, 화학평형의 대표적인 예로서 페이지 몇 페이지? 28. 128페이지 내용을 보게 되면 100%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제시되는 내용입니다. 언급된 게 뭐예요? 이산화질소. 사산화. 이산화 질소와 사산화. 사산화 이질소에 대한 내용이죠. 네. 사산화 이질소. 지우야, 정신 차려. 보고 있니? 응? 자, 이산화질소 화학식은 어떻게 돼? NO2. 산소가 2개, 질소 하나란 뜻이지. 그래서 이산화질소는 NO2, 이산화질소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무슨 상태야? 기체 상태입니다. G라고 하는 것도 그램 아니야. 이거 기체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알고 있죠? 어떤 물질에 가로 S 쓰여져 있으면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 표시하는 거지. 고체. 태용아, 이거 뭐야? 술 고체. 가로 L 쓰여 있으면 이 물질의 상태는 액체. 가로 G 쓰여 있으면 물질 상태는 기체. 기체 상태. 가로 AQ 쓰여 있으면 이게 뭐예요? 녹아 있는 물에 녹아 있는 수용액 상태란 뜻이에요. 얘는 고체, 얘는 액체, 얘는 기체, 물에 녹은 수용액 상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요. 예린아, 그지? 자, 이산화질소라고 하는 기체는 원래 기체는 색깔이 있어요? 보통 색깔이 없어요? 없어요. 무색이란 말이야. 근데 이산화질소는 왜 이 실험에서 이산화질소를 사용하느냐? 색이 있기 때문이야. 색이 있으니까 눈으로 보여요. 실험 과정에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변화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쓴단 말이지. 그래서 이산화질소는 일단 뭔 색이다? 외워야지. 적갈색이다. 일단은 적갈색이다. 아시겠죠? 근데 얘를 기체 상태인 이산화질소를 어떤 공간에다가 냅두게 되면 얘가 화학 반응을 해서 변한대. 뭘로 변할 수 있대? 사산화 이질소로 변할 수 있대. 얘 화학식은 어떻게 돼야 돼? 산소가 몇 개 있어야 돼? 4개. 4개. 질소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그래서 N2, O, 4 기체 상태. 이걸로 바뀔 수 있다. 현재 이 반응에서 이산화질소가 사산화 이질소로 바뀌는 과정이 정반응 과정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사산화 이질소는 색깔이 무슨 색이야? 색. 무색. 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실험 도구에 이산화질소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었다고 치자. NO2. 처음에 이산화질소를 떼대 넣었어. 그러면 처음에 이 안에는 무슨 색으로 있어야 돼? 이산화질소를 집어넣었으니까 무슨 색으로 있어야 돼? 색깔. 적갈색으로 처음에 실험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지켜봤더니만 이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NO2가 뭘로 바뀐다는 뜻이야. 사산화. N2O4로 사산화 이질소로 이 안에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체 적갈색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색. 어떻게 돼? 무색까지 되는 건 아니고 색깔이 일단 뭐 해야 된다? 아, 옅어지게 된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원래 없었던 사산화 질소가 생기면서 사산화 이질소가 다시 뭘로 바뀔 수도 있어? 이산화 질소로 바뀔 수 있단 말이야. 역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다 이산화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간 안에 얘가 사산화 이질소가 생기면서 다시 이산화 질소로 바뀌는 역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선생님 그럼 마개를 열어놔야 돼요? 아니 닫은 상태에서 실험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봐봐 여기서 정반응 속도가 있고요. 역반응 속도가 있는데 꼭 이거 정리해야 돼. 처음에는 뭔 속도가 빨라? 정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점점 색이 어떻게 돼? 적갈색이 네. 옅어져야 되겠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 그랬더니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이제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맞아요. 같아지는 순간이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러면 겉으로는 더 이상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야. 그 상황이 됐을 때를 우리는 무슨 평형이 이루어졌다? 화학 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또 질문하겠네. 뭘 질문하긴 미선이야. 정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누구냐? 네. 역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누구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거 정리했잖아. 삼평형일 때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 증발 속도와 응별 속도 누가 영향을 미치느냐 정리했었잖아. 용해평형 소금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용해라는 과정에서는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 각각에 누가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거 정리했잖아. 여기서는 화학평형에서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로 바뀌고 사산화이질소가 이산화질소로 바뀌고 어쨌든 정반응 역반응이 일어날 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뭘까? 그냥 여기서는요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가 둘 다 물질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기체 상태죠. 그죠? 기형. 그래서 얘네들한테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기체 분자의 수야. 쉽게 해서 농도란 얘기야. 알겠어요? 온도, 여기서는 온도가 아니라 농도. 일단 온도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농도야, 농도.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처음에 정반응 속도와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정반응 속도가 같아달라. 유지가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는. 줄어들어요. 아시겠어요? 여기서는 정반응 속도와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화학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화학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때 정반응 속도와 초기의 정반응 속도가 유지가 되질 않아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역반응 속도도 초기의 역반응 속도와 나중에 역반응 속도는 당연히 어떻게 돼? 빨라져요. 빨라지게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서 Y축은 요번에 속도라고 하진 않을 거고요. Y축은 이 용기 안에 들어있는 존재하고 있는 기체의 몰수, 입자 수를 그릴 거예요. 알겠죠?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잘 봐. 처음에 이산화질소를 부피상 1, 2, 3, 4 부피상 4만큼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알겠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NO2의 양은 어떻게 될까? 줄어들어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줄어들어가지고 봐봐. 한 얼마 줄어들라고 할까? 그냥 내 맘대로 할까? 2까지 줄어들더라고 할까? 좋아, 알았어. 이렇게 됐다고 치자. 얘가 NO2의 양의 변화를 나타냈다고 치자잉? 네. 알겠지? 2까지 줄어들었다고 쳐. 태웅아. 그러면 N2O4의 양은 어떻게 그려야 돼?
이로 처음에 지금- 빵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원래 없었어. 네. 그러다가 얘가 점점 늘어나게 되겠지. 네. 얼마까지 늘어나? 2. 2까지 늘어나겠죠. 이게 누구다? N2, O, 4의 양이다 라고 하면 되길 거고요. 잘 들어. 눈 크게 들어. 여기서부터 뭔 평형이 이루어졌다? 화학 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들렸어요. 틀렸어. 조심해야 돼. 화학 반응식 잘 보세요. 얘 자체가 화학 반응식인데 개수를 지금 내가 안 맞춰놨단 말이야. 2. 화학 반응식을 완결 지으려면 개수 맞추기까지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되지는 못하잖아. 아. 네. 그지? 야, NO2가 어떻게 N2O4가 돼? 말이 안 되잖아. 질소 혼자 하나가 어떻게 갑자기 질소 혼자 두 개가 뿅 생겨? 안 되잖아. 그래서 완벽한 화학 반응식을 쓰려면 여기 개수 얼마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개수는 그냥 1로 남겨져 있단 말이야. 이게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의 화학 반응식이에요. 그래서 개수가 몇 대 몇이다라는 걸 확인해야 돼. 2대 1이야. 잘 봐. 여기서 그러면 개수비가 이 실험에서 개수비가 2대 1이에요. 그지? 네. 우리 일단은 그 중간고사 여러분들 그 10월 망친 중간고사 개수비는 곧 뭐 비와 일치해. 아.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반응하는 몰수. 반응 몰비, 그치? 남아있는 물질의 비율이 아니야. 반응을 할 때 사용되고 또는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비예요. 개수비는 반드시 무슨 비와 같다고? 반응 몰비와 같아. 그래서 반응 몰비도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2대 1이 나와야 돼. 알겠니? 그러면 이 그래프가 잘못됐다라는 게 눈치채져야 됩니다. 맞죠? N2O4. 아시겠어요? 봐. 일단은 조건이 이 조건을 썼어요. 처음에 NO2 부피를 얼마를 집어넣었다고? 4개. 4를 집어넣었어. 그리고 NO2의 변화를 먼저 설정을 했단 말이야. 이거는 팩트라고 하자. 4에서 얼마까지 줄어들었어? 그러면 반응 몰비는 얼마 없어진 거니? 2. 마이너스 2. 얘 2 없어졌다는 뜻이야. 얘가 반응이야. 네. 4에서 2까지 없어졌다. 반응 몰비가 2예요. 그러면 N2O4는 얼마 생겨야 돼? 1. 1 생겨야 돼. 알겠니? N2O4는 생성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0에서 출발해서 얼마까지 돼야 된다? 1. 1까지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 이화학 결합이었고. 그리고 요게 생성 몰비 1이 돼야 되겠지. 요 비율과 사라진 얘의 비율과 생성된 얘의 비율이 몇 대 몇이 형성돼야 된다는 얘기야. 2대 1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남아있는 양이 2대 1이란 뜻이 아니야. 남아있는 건 2대 1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3대 1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태용아 무슨 얘기인 줄 알겠지? 요금부터 에이스로 복귀한다며. 그지? 개수비는 반응몰비다. 알겠죠? 그러면 꼭 그래프가 이렇게만 돼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걸 지금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만약에 NO2를 4를 집어넣었어. 알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났더니만 NO2의 양이 나중에 봤더니만 1까지 이렇게 됐대. 얘가 NO2래. 당연히 여기서부터 화학적 동쪽 평형은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물질의 양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N2O4는 어떻게 그려야 돼? 1.5. 얘는 4가 얼마로 변했다는 삼. 얘기야. 1로 일로. 변했으니까 얼마 없어졌다는 얘기. 3 없어졌다는 얘기지. 이게 반응이잖아. 네. 그러면 N2O4의 비율은 얼마가 돼야 돼? 이거의 절반이 돼야 될 거 아니야? 2대 1. 1.5. 1.5까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1.5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이해되셨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네. 꼭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예. 130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풀어봅시다. 130페이지에 개념 확인 문제. 자, 문제 1번. 가역 반응은 가역, 비가역 반응은 비가역이라고 써라. 1. 물의 증발과 응축. 당연히 뭐예요? 뭐 가역 반응이 되겠죠. 혼자서 써야 되겠다. 가. 두 번째 메테인의 연소 반응은 B. 돌아오지 못하죠. 비가역. 그냥 가 비라고만 쓸게요. 염화 코발트와 물의 반응은 가. 가역 반응이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 염화 코발트 무슨 색이야? 노란색.
푸른색 염화 코발트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얘가 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붉게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 염산의 기체 발생 반응. 돌아오지 않습니다.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의 중화 반응. 뒤에 중화 반응이 중요할 거 아니야? 중화 반응. 뭐예요? 비가역 반응이에요. 자, 2번 가로 안에 알라딘 말을 써라. 석회 동굴에서는 탄산 칼슘과 뭐와 물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되겠지. CO2라고 그냥 쓸게요. 탄산 칼슘, 이산화탄소, 물이 반응해서 탄산수소 칼슘의 수용액이 만들어지고요. 그 과정에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과정을 정반응이라고 한다면 탄산수소 칼슘 수용액에서 물이 증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서 종류소 석순이 만들어지는 반응, 역반응이 일어난다. 따라서 석회 동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가역 반응이다. 3번 그림. 가 그림과 나 그림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비교하래. 뭘로 비교하면 되는 거야? 화살표 개수 세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가 그림에서는 나가는 화살표 몇 개야? 3개. 돌아오는 화살표 몇 개야? 그 얘기는 증발이 빠르다는 얘기야? 응축이 빠르다는 얘기야? 증발 속도가 더 컸다는 얘기가 되겠지? 나에서는 같아요. 날아가는 거 3개, 들어오는 거 몇 개야? 세 개. 3개. 그러면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뭐하다는 얘기니? 같다는 얘기고 나가 무슨 상태에 이르렀다? 평형.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네. 그래서 답은 나왔죠. 문제 4번. 자,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의 정반응, 역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 Y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농도. 대문자 M이라고 쓰여 있죠. 안 배웠잖아. 우리 안 배웠잖아. 물론 방학 동안에 배운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건 무슨 농도라고 얘기를 해? 몰 농도라고 한다. 알겠죠? 좀 이따가 정리할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농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OX를 해라. 1. 반응 초기에 혼합기체의 색이 점점 옅어진다. 무조건 5라고 하기 전에, 물론 답이 5가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초기에 이 실험을 NO2를 집어넣었는지 N2O4를 처음에 집어넣었는지 그게 확인해야 돼. 그렇잖아. 만약에 실험을 할 때 실험 장치에다가 N2O4를 집어넣고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N2O4는 원래 무색이잖아.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해야 돼? 색깔이 젓갈색으로 변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항상 실험에서는 초기 조건이 뭐였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들어가 있는 양이 누구야? NO2를 처음에 집어넣고 그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실험은 젓갈색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점 옅어진다. 어때요? 맞는 얘기가 되겠지? 2번 0에서 T1까지 정반응만 일어난다. 말 돼? 안 돼? 안 되죠. T1까지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3번 T1 시간에 화학 평형에 도달했다. 맞아? 틀려? X. 틀렸죠? 언제부터 화학 평형에 도달한 거야? T3. 대충 보면 T3 이후부터는 변화가 없잖아. 네. 틀렸고요. 4번 화학 평형에 도달하면 N2O4만 존재를 한다. 말이 안 되지? X. 되셨죠? 자, 보자. 문제 5번. 화학 평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 기억,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난다. 맞아, 틀려? 평형에 도달했을 때. 맞아요. 맞는 얘기죠? 니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아요.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반응물의 물질의 양과 생성물의 물질의 양이 겉으로 봤을 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지? 농도가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는 말이지? 네. 디귿,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모두 화학 평형에 도달할 수 있다. X. 틀렸어요. 비가역 반응은 화학 평형에 도달할 조건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지. 리을, 화학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의 비율은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같다. 맞아, 틀려? 맞지 않아요? 맞는 말이겠지? 틀려요. 농도비가 문장 다시 봐.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 남아있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비라는 얘기는 남아있는 그 물질의 양이란 뜻이 되겠지. 간단하게는. 그 남아있는 양은 개수비와 같은 양으로 남아있다. 맞아? 그래서 아까 설명했잖아. 남아있는 양은 뭐 3대1로 남아있을지 반응이 2대1로 남아있을지 모른다 그랬잖아. 개수비와 같은 건 뭐가 개수비와 같다 그랬어? 반응 몰비가 같은 거지. 남아있는 생성물과 반응물에 남아있는 농도비가 개수비로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이해됐니?
이런 문장 조심해야 돼. 따라서 옳은 것은 뭐야? 기억과 니은. 니은이 된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넘겨. 대표자료 분석. 페이지 131페이지. 빨리 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밀폐된 진공 용기에 물의 액체 상태를 넣은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증기 양분의 물의 양의 비율을 나타낸 값이다. T2일 때 동적 평형에 도달했대. 문제 조건이. T2 이후에 동적 평형에 도달했대. 문제 조건 아시겠죠? 네. 1번 수증기 분의 물의 비율은 T2에서가 T1보다 작은 까닭을 써라. 이 비율 값이, 이 막대 그래프의 비율 값이 T2가 T1보다 작잖아 지금. 네. 그 까닭을 쓰래. 간단하게. 뭘로 쓰면 돼? 증발이 아직 안. T1일 때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를 비교를 해주면 될 거 아니야.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무슨 속도가 더 빨랐겠지? 증발 속도가 더 컸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 뭐. 자, 2번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물의 증발 속도는 T1일 때와 T2일 때 비교했을 때 언제가 크다? T1일 때가 물의 증발 속도가 크겠지? 그지? 자, 또 이래서 다 틀린다. 물의 증발 속도는 누가 결정한다 그랬어? 온도. 온도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똑같으니까.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물의 증발 속도는 어때야 돼? 같아요. T1과 T2일 때 같아야 됩니다. 아, 맞네. 아까 이런 게 알면서 틀리는 포인트. 포인트야. 알겠어요? 네. 2번 수증기의 응축 속도. 이건 T2일 때. 자, 수증기의 응축 속도는 누가 결정한다고?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양이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응축 속도는 점점 뭐해? 높아져요. 빨라져야 되겠지? 네. T2일 때가 크다. 요건 요렇게 돼야 됩니다. 되셨죠? 네. 3번 T1에서 T2일 때 그 과정에서 물의 높이는 어떻게 된다? 맞아. 낮아지게 된다.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날 테니까. 그지? 네. 자, 문제 3번. 그림은 기억을 나타낸 값인데 기억에 해당되는 값으로 가능한 거. 응축 속도. 응축 속도가 돼야 되겠죠?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거니까. 네. 만약에 증발 속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돼? 증발 속도는 일정.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정이에요.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네. 태용 이해됐지? 네. 문제 4번. H2O의 상변화는 가역 반응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는 말이죠. 2번 H2O 물의 양은 T1에서가 T2일 때보다 크다. 맞아요. 여기서 물이 남아있는 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T1일 때 물이 많이 있어? T2일 때 물이 많이 있어? T1일 때 많이 있는 상태지. 예. 맞는 말이 될 거고요. 3번 H2O 기체 수증기의 양은 T3일 때가 T1일 때보다 작다. X. 틀렸죠? T3일 때가 더 커요. 그죠? 네. 4번 T1일 때 기체의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 그냥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는 1에 해당된다. 야, 만약에 이게 X. 는 1이 된다면 뭐가 이루어졌다는 평형. 거지?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가 1이겠지. 예. 근데 T1일 때가 동적 평형이 아니잖아. 네. T1일 때는 아직은 뭐가 빠른 상태야? 증발. 증발 속도가 빠른 상태잖아. 그래서 X 1이 아니다. 네. 끝으로 5번 T2일 때의 수증기의 양과 T3일 때 수증기의 양의 비율은 1이 된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죠? 왜냐면 지금 그래프를 보게 되면 T2 이후부터가 무슨 상태야? 평형. 동적 평형 상태잖아. 그러면 T2일 때나 T3일 때 수증기의 양은 어떻다는 얘기야? 같았다는 얘기가 되겠지? 1이 된다. 맞는 얘기죠? 정리됐니? 잠깐 쉬자.